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방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라던가 아니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나와 완벽하게 분리된 아주 단단하고 확실한 물체로 느껴지실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직관적인 현실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모든 현실 감각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우리 뇌가 아주 치밀하게 짜낸 거대한 환상, 그러니까 약간 매트릭스 같은 허구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들을 때마다 인간의 그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는 통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세상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의 미션이 바로 그 생존용 VR 고글을 한번 시원하게 벗어던져 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김주한 교수의 내면소통 12주차 본수업 내용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머릿속을 지배해온 뉴턴과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아주 낡은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요. 네네. 데이비드 봄의 그 양자역학적, 즉 유기적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뇌, 그리고 우주를 어떻게 새롭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수백 년 동안 우리 무의식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아이디어 하나를 해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죠? 바로 우주를 레고 블럭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레고 블록이요? 짱같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조각들이 진짜 실체고, 이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무슨 태양계나 우주 같은 전체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이름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요, 이 세계관에 진짜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이요? 네, 부분들을 다 분해해서 하나하나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면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으면 그 시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를 다 뜯어보면 된다,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합리적이라고 부르는 상식의 뼈대입니다. 와,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잖아요. 제가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이건데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했잖아요. 네, 누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매일 그걸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과학적 진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팽이처럼 막 자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직관이라는 게 진실을 가리는 왜곡된 허구라는 건데, 대체 우리 뇌는 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이런 가짜 허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건 우리 생존에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이요? 진실을 아는 게 왜 비효율적이죠? 뇌의 가장 첫 번째 존재의 이유는 우주의 거창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신체가 굶어 죽거나 포식자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지키는 게 뇌의 임무입니다. 생존이 먼저다. 네, 끊임없이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오류를 줄여야 하잖아요. 한번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으로 돌아가서 토끼 사냥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창을 들고 막 토끼를 쫓아가고 있는데 제 뇌에서 갑자기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고 저 토끼를 이루는 원자들은 사실 거의 다 텅 비어 있어, 이런 진실을 막 계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날 저녁은 그냥 굶는 거죠. 굶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사자가 오면 바로 잡아먹히겠네요? 맞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똑같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맹렬하게 돌고 있다는 그 과학적 진실보다 그냥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아주 단순한 인과관계의 틀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이성적 판단이라고 믿었던 그 분석적이고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이 사실은 가혹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뇌가 스스로 켜둔 일종의 절전 모드나 생존 필터 같은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진짜 세상의 모습은 대체 어떻다는 건가요? 여기서 드디어 그 레고 블록 비율을 완전히 박살내는 양자유기학의 세계관이 등장하는 거죠. 네, 데이비드 봄의 아주 놀라운 물리학적 통찰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죠.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계론적 세계관이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를 만든다면 양자유기학은 원래부터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인 전체가 먼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먼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인간이 그저 인식의 편의를 위해서 자위적으로 선을 딱딱 그어놓고 이거는 부분이다, 저거는 부분이다, 이렇게 부를 뿐이라는 거죠.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뇌에 막 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하하, 양자역학이 원래 좀 그렇죠. 아니, 여기서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세 가지 기이한 특성을 보면 진짜 말이 안 돼요. 첫째가 불연속성이잖아요. 전자가 궤도를 이동할 때 스르륵 움직이는 게 아니라 A 지점에서 뿅 사라졌다가 아무 중간 과정도 없이 B 지점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양자 도약을 한대요. 네,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둘째가 비결정성, 그러니까 중첩 상태인데 관찰하기 전에는 입자이면서도 동시에 파동이고 심지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가 겹쳐있다는 거잖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유명한 개념이죠. 맞아요. 그리고 셋째가 비국적성, 이른바 양자 얽힘인데 입자 두 개가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중간에 어떤 물리적인 신호 교환도 없이 즉각적으로 동시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직관 필터를 거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맞습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고 막 두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고 우주 끝과 끝이 무슨 텔레파시처럼 바로 통한다고요? 솔직히 SF 영화 작가들도 대본 이렇게 쓰면 개연성 없다고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존 필터를 벗어야 한다고 쳐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판타지 같은 이론을 우리가 왜 굳이 현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호스트님이 지금 느끼시는 그 거부감, 황당함, 그게 바로 우리 뇌가 얼마나 강력하게 고전적인 기계론적 상식에 길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와, 제가 지금 생존 필터에 갇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황당한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만약에 이 비직관적인 양자역학의 원리들이 1%라도 틀렸다면요. 당장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의 반도체는 작동을 멈춥니다. 진짜요? 제 스마트폰이 양자역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GPS 좌표도 다 어긋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요. 병원에 있는 MRI나 레이저 같은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아예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스마트폰이 멀쩡하게 작동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방금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양자역학의 진짜 우주의 법칙이라는 걸 매 초마다 증명하고 있는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고전 물리학의 그 부품론이 생존을 위한 아주 유용한 허구였다면 이 미시세계의 기이한 역학이야말로 우주의 진짜 작동 방식을 오차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결국 단 하나입니다. 뭔데요? 우주는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마음대로 분해해서 쪼개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서로 실시간으로 얽혀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유기적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야, 거대한 유기적 덩어리. 그럼 이 시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해보시죠. 우주 전체가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라면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인간은 뭡니까?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여기서 자료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데카르트의 이분법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보통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언 다들 아시잖아요. 데카르트 철학에 따르면 정신은 아주 고귀하고 영원하고 이성적인 반면에 육체는 고장나면 그냥 부품이나 갈아 끼우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이분법 말이에요. 그 데카르트의 이분법이야말로 기계론적 세계관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무참히 넌도질했는지 보여주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도질이요? 네, 정신과 물질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다른 실체로 쪼개버린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최첨단 뇌과학이나 의학조차도 여전히 이 낡은 데카르트의 덫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 뇌과학도요? 네, 자료에서 fMRI, 그러니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기법의 한계를 꼬집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정확히 그 현상을 보여줍니다. 아, 맞아요. 그 복셀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죠. 뇌과학자들이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 감정을 느낄 때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본다면서 뇌를 분석하잖아요. 네, 뇌 사진을 찍죠. 그런데 그 뇌를 2mm 곱하기 2mm 곱하기 2mm 이 아주 작은 주사위 모양의 복셀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서 분석하려고 한다는 걸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것도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X, Y, Z축에 딱딱한 직교 좌표계에 가둬놓고 부품을 쪼개서 전체를 이해하려는 기계론적 시각의 연장선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몸과 동떨어진 고립된 컴퓨터 부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호흡, 심장박동, 장내 미생물, 심지어 지금 내리쬐는 햇빛이나 주변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까지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진동하는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걸 고작 2mm짜리 주사위 모양으로 다 썰어놓고 지금 이 주사위 블록 3번에 피가 몰렸으니까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편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정말 눈물 쏙 빼는 감동적인 명작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영화가 왜 슬픈지 완벽하게 이해하겠답시고 영화 필름을 2mm 단위로 갈기갈기 자른 거예요. 끔찍하네요. 그리고는 돋보기를 들고 그 필름 조각의 픽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이 조각에는 빨간색 픽셀 농도가 아주 높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엄청 슬픈 거야. 라고 우기는 격이잖아요. 정작 그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나 배우들의 깊은 감정선은 다 박살내버린 채 말이에요. 와, 그 영화 필름 비율을 현대 뇌과학과 의학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필름을 2mm가 아니라 1mm, 심지어 나노 단위로 더 잘게 찍고 있거든요. 해상도만 엄청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해상도는 무지막지하게 좋아져서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다 보이는데 정작 이 환자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라는 사람 전체의 스토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바로 전체성, 즉 홀리스를 잃어버린 채 부분에만 집착할 때 생기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우리는 명상을 하거나 마음 수련을 한다고 하면 늘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월하고 고귀한 정신력으로 이 나약하고 썩어질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 흔히 정신수량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양자 유기학적 관점의 내면 소통에서는 오히려 육체, 즉 우리의 몸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이고 고귀한 가치이며 정신은 그저 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완전한 뒤집기죠. 그러니까 머리, 즉 정신이 본체가 아니라 몸이 본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혁명적인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여기서 마쿠프 블랭킷이라는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코프 블랭킷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나와 세상을 구분해주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반투명한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꽉 막힌 단절벽이 아니라 반투명한 선이요? 네, 한번 세포를 상상해보세요. 세포막은 분명히 세포 안과 밖을 구분 지어주죠. 하지만 동시에 밖에서 영양분을 쏙쏙 흡수하고 안에서 생긴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게 바로 1차 마쿠프 블랭킷입니다. 아, 소통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 세포들을 수조개가 모여서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가 되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서 피부라는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우리 몸이 됩니다. 우리 몸 역시 땀을 흘리고 숨을 쉬면서 세상과 끊임없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망 같은 통신 기술도 이 마코포 블랭킷을 무한히 확장시켜줍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내 피부 안쪽만이 나라고 생각했던 게 우주적 관점에서는 너무나 좁고 협소한 착각이었네요. 나의 몸은 그냥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세포에서 시작해서 우주 전체로 층층이 뻗어나가는 이 거대한 겹겹의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중심 기반인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뇌과학과 물리학의 좀 묵직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걸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훅 끌어당겨주는 기가 막힌 철학적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데이비드 봄의 바다와 파도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 봄이 우주의 질서를 겉으로 드러난 외재적 질서와 그 속에 깊숙이 숨겨진 본질인 내재적 질서로 나눴잖아요. 네, 외재적 질서라는 건 바다 표면에서 아주 거칠게 부서지고 철랑거리는 파도들의 세계입니다. 당부대 위에서 공들이 서로 딱딱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해 보이는 세상이죠. 아, 눈에 보이는 세상. 네, 여러분이 매일 출근길에 겪는 꽉 막힌 교통체증, 직장 상사가 보낸 짜증나는 이메일,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면서 느끼는 불안함, 이 모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일상적인 현상들이 바로 외재적 질서, 즉 쪼개진 부분들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내재적 질서라는 건 끝없이 깊고 고요한 바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수면 위에서는 수백만 개의 파도가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막 치고 서로 내가 잘난 데 싸우는 것 같지만 바다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면 그 모든 물방울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전체로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접혀 들어가는 우주의 근원적인 상태가 바로 내재적 질서라는 거군요.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밖으로 뻗어나가고 위로 막 솟구치는 겉모습 현상에만 시선을 뺏기거든요. 파도의 높이 같은 거요. 네, 하지만 데이비드 봄은 외재적 질서로 드러나는 외향적 펼쳐짐과 동시에 다시 그 에너지가 거대한 우주의 바다 안으로 쓱 스며들어 하나가 되는 내향적 펼쳐짐이 쉼없이 교차하고 있다는 걸 보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펼쳐지고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과정의 연속인 거죠. 잠깐만요. 이 비유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일상에서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확 와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수많은 파도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늘 다른 파도와 비교하죠. 네, 나는 저 파도야. 뒤에서 밀려오는 저 엄청 큰 파도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내가 더 높이 솟아올라야 해. 이러면서 매일 직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다가 너무 지치면 안 되겠다.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파도를 좀 피해서 저 깊고 고요한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거기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방금 호스트님이 파도를 피해서 바다로 숨어야지라고 하셨죠. 네, 명상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도망치려는 마음 자체가 여전히 파도와 바다를 분리된 두 개의 개체로 보고 있는 기계론적 착각입니다. 파도를 떠나서 어딘가에 고요한 바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파도 자체가 그냥 바닷물이에요. 파도가 미친 듯이 치든 잔잔하게 치든 그 파도의 본질은 단 한순간도 바다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파도의 높이나 겉에 일어나는 거품의 모양만 분석해서는 영원히 바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재적 질서, 즉 거대한 바다 전체의 전체성을 먼저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출렁이는 파도, 그 외재적 질서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와, 이 통찰이 결국 이 모든 오늘 탐구의 종착지인 내면 소통, 즉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바라볼 것인가로 완벽하게 쫙 연결이 되네요. 네,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우리 마음의 구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한다고 나오죠. 하나는 경험자, 또 하나는 배경자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나눈 비유와 정확히 1대1로 대응됩니다. 경험자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부딪히면서 기뻐하고 화내고 상처받는 표면의 파도입니다. 일상 속에서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분노로 확 끓어오르는 나, 바로 외재적 질서의 나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배경자는 뭘까요? 파도가 미친 듯이 치던, 태풍이 불어닥치던 그 밑바탕에 변함없이 고요하게 존재하는 근원적인 바다 전체, 즉 내재적 질서의 자아겠죠. 그렇군요. 배경자. 여기서 우리가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와장창 깨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이 파도인 경험자를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들거든요. 맞아요. 화가 나는 파도를 막 억지로 짓눌러서 수면을 잔잔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나는 평온하다, 화내면 안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막 스스로를 억압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하죠. 저도 매번 그러거든요. 화가 나면 일단 꾹꾹 억누르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엉뚱한 데서 빵 터지잖아요. 그게 바로 부분적인 통제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양자 육해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내면 소통은 통제나 억압이 절대 아닙니다. 알아차림과 통합이죠. 알아차림이요? 네, 분노나 불안이라는 아주 거친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내 표면에 분노라는 거친 파도가 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동시에 하지만 저 파도는 잠깐 치다 사라질 물거품이고 나의 진짜 본질은 이 모든 파도를 다 품고 있는 저 깊고 무한한 바다, 즉 배경
배경자 그 자체지라고 인식하는 훈련인 겁니다. 튼튼한 마음 근력은 경험자의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폭풍을 치는 수면 아래에 언제나 묵묵히 존재하는 거대한 우주적 바다, 이 배경자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뼛속 깊이 깨닫는 데서 온다는 거군요. 네, 그 깨달음에 닿는 것. 그것이 쪼개진 파편으로 불안하게 살아온 우리가 거대한 우주적 전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뇌가 막 짜릿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딱한 양자 물리학에서 출발해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까지 다이빙을 제대로 해봤는데요. 네, 아주 깊은 탐구였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룬 내용들을 제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우주와 나를 쪼개진 네고블록으로 보는 고전 물리학의 상식에 속아왔습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필터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증명한 진짜 우주는 수백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얽혀서 숨을 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무슨 기계의 톱니바퀴 부품이나 나약하고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마코프 블랭킷을 통해서 저 우주 끝까지 맞닿아 있는 유기적인 전체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내 마음의 겉면에서 막 요동치는 경험자라는 파도에 잡아먹히지 마시고요. 그 아래 펼쳐진 무한한 배경자라는 바다를 고요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면 소통의 시작이라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앞서 우주의 입자들은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양자 얽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주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평범한 숨 한 모금,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를 이루고 있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 우주 끝 어딘가에서 폭발하고 있는 찬란한 별빛과 이미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거대한 우주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와... 오늘 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실 때 그저 피곤에 지쳐있는 물리적인 피부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요. 그 피부 아래에 고스란히 접혀 들어가 있는 무한한 우주의 질서를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 몸 안에서 우주가 숨쉬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오늘 하루 나를 괴롭혔던 자잘한 스트레스들이 정말 작은 물거품처럼 허창게 느껴지네요. 생존을 위해서 뇌가 만들어낸 이 팍팍한 허구의 현실 너머에 이렇게나 낭만적이고 경이로운 진실이 숨어있다는 게 너무나 짜릿합니다. 저도 오늘 대화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깊고 거대한 지식의 바다로 과감하게 다이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 심층탐구에서도 여러분의 굳어진 직관을 완전히 깨부수고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켜줄 아주 놀라운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거울 속의 우주를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